어, 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 경영이라고 했고요. 약간 여기를 읽으면서 다양한 집단들의 입장을 갖다가 들어볼 수 있었어서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몽골과 내몽골의 분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분단도 그렇고 해서 이게 그냥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외몽골과 내몽골의 분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말고도 뭐 콩고라든가 이런 데들이 식민지로 인해서 부족과는 무관하게 이제 국경이 그어지거나 하면서 되게 비극적인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각을 좀 관점을 넓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동아시아 역사는 지나칠 정도로 중화주의적이다. 어찌 보면 중화 오랑캐의 대립과 타협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화만 돋보인다. 그러니까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수나라, 당나라가 이렇게 한민족이 잡았던 민족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오랑캐의 역사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분열의 역사를 되게 안 좋게 평가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한민족이 중심에서 국가를 이루었던 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몽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시베리아,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오면 시베리아 산림지대가 있고 여기 하천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북쪽에. 그래서 하천들이 있고 서쪽에는 여기 산맥들, 한가이와 알타이 산맥들이 있고 동쪽에는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산맥이 있고 옆에 이제 만주가 맞닿아 있고요. 남쪽으로는 고비 사방이 있고 이 중앙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는 굉장히 광물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몽골이라는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주체적 경제를 펼쳐나가기는 쉽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얘기에서 몽골은 출구 전략으로 바다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되게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거의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몽골과 바다를 함께 떠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륙 국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원나라 지도를 보면서 얘네들이 이 몽골이라는 국가가 하여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게 큰 호수 뭐 그래서 바다를 얘기하면서 큰 호수를 몽골 사람들은 바다라고 여긴다. 그리고 바다를 타는 달라이라는 말이 바다를 뜻한데 고결한 스승인 달라이라마 얘네들이 티베트 불교를 또 이제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노마드적인 삶이라서 바다나 초원이나 노마드적인 삶, 개방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몽골과 바다를 연결짓기에 저는 무슨 뭐 상징적인 의미인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몽골이 굉장히 큰 나라였을 때는 다 바다를 국경으로 닫고 있었더라고요. 국경에. 바다를 갖고 있었는데 되게 지역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어쨌든 하나로 이어졌던 몽골과 만주. 그래서 몽골과 만주는 같은 이어져 있는 거였고 역사적으로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몽골과 만주 그리고 외몽골과 내몽골의 분리는 중국의 오랜 병강 정책과 일제의 실책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몽골과 만주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만주는 바다를 맞닿고 있는 쪽이니까 예, 몽골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이 오츠키 원주 왕조가 있는데 역시 연해주 방면에 있어서 늘 바다를 접경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츠키는 어, 막내 동생으로 영주가 그러니까 본붕을 받아서 일한 거죠. 그리고 사실 몽골은 또 탐라구,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목마장을 경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민족이 보기에는 원의 역사를 중국이 몽골에 의해서 자아상이 흔들린 시기다. 라고 여기고 있고요. 분명 대원제국이라는 게 징기즈칸의 후예이기도 한데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거 오랑캐 징기즈칸의 역사냐라고 하기에는 또 중국적 성격을 배제한 채로는 이제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이 섞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대부한테는 원의 지배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흔들린 시기였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출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좀 수평적 사회여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조금 더 좋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몽골은 아무래도 유목부족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통치가 좀 미숙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숙했는데 오히려 그게 앞에 선비족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이 몽골은 정체성을 유지에 기여를 했대. 오히려 통치를 못해서. 그럼 이 사람이 통치를 어떻게 했냐? 생목인을 좀 기용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약간 관료를 시키면서 정체성을 좀 유지하면서도 국가 통치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중요하게 역사에 영향을 미친 영향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잡았다라는 점이래요. 그래서 이 베이징이라는 국가가 유목의 마지노선이면서 북방의 유목적 요소와 남방의 농경적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뭐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때도 베이징이 수도였다.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는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몽골이 굉장히 이 엄청난 쪽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냐. 역체 제도가 되게 발달했다. 그래서 역참은 정보망이자 교통망이자 네트워크와 우리로 치면 뭐 인터넷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국 전역을 아우르는 교통망이 갖춰졌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행 시대가 이 역체제로 인해서 개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라든가 뭐 카톨릭 수도사두가 있나 봐요. 그 여행기를 남긴. 또 뭐 여기 몽골의 관료가 중앙아시아, 이란, 유럽을 방문해서 뭐 기록도 남겼는데 이 모든 게 이 역체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고요. 이 점들이 그건가 봐요. 역참 뭐 예, 찾아봤을 때는 이 점들이 역체제도가 있었던 거고 또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건 모형이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아마 지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가면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네트워크 지도고 뭐 어디를 가든 40km마다 이제 잠이라고 부르는 역을 만나고 거기에는 말이 준비되어 있고 외딴 곳이어도 다 이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뜨문뜨문한 거리가 있으면 이동 거리가 뭐 조금 늘어날 뿐이지 엄청나게 벽참 제대로를 잘 했다고 하고 이것도 보니까 확실히 선면이 또 여기 선과 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몽골의 역참 제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얘기가 점이 아니라 아니 선이 아니라 점이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찾아봤는데 왜 선이라고 할 때는 도로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를 깔아야 돼서 그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데 얘들은 선이 아니고 점이 있었대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길 돌아서 가고 근데 굳이 그 도로를 가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없대요. 그럼 여기 그쯤에 점이 있어. 그냥 그 점을 향해서 어떤 길을 택하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왜 그렇게 높이 평가할 일인 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도로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개념은 없었다. 예. 그냥 목적지가 있었을 뿐이다. 뭐 이런 느낌인지 그 되게 유동적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역참이 조금 이동하면 되는 거라서 뭐 효율적이었다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해양 경영으로 나아간 몽골. 네, 그래서 이 몽골이 바다를 계속 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클 때는. 그래서 몽골과 바다는 전혀 무관한데 이런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몽골의 초원의 노마드지만 바다의 노마드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해상과 육상 교통망을 정비했대요. 그래서 어때는 카타로쿰 여기가 원래 이제 자기네들의 본거지 카타로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역천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대도랑 여기 텐진이라는 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해양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심지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하 및 해상교통망을 대도에 집중했다. 여기 텐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능동적이고 해양지향적 경제관이 있었고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중상주의 추구했고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고 대외교류에 적극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대비를 시키는 게 명나라가 정화 함대를 파견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해양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금, 이제 바다로 안 가고 금지하는 식으로 돌아섰대요. 그래서 당나라와 원나라 때 있었던 해양을 통한 문화 교류가 대폭 축소되면서, 문화 교류가 자산으로 승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됐다. 근데 대조적으로 서양은 그때 대항해 시대를 들어섰고, 명나라는 반대로 바다로 나가지 않는 방법을 택했고, 이거에 통해서 약간 네.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근데 몽골이 이제 한반도하고 탐라, 제주도를 바다를 경영했는데, 이제 이 탐라국이 일본과 여기 송나라로 가기 위한 되게 전략적 요충지여서 잘 했었고, 그리고 몽골의 한반도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섬이 탐라였다. 그러면서 이 제주도가 평지가 많다 보니까 목호들을 따로 보내서 순종 말을 키워냈더라. 이게 몽골의 말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나중에 목축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그 대신에 배를 만드는 기술은 몽골에게 없어가지고 탐라가 해준 건 뭐냐? 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라는 몽골 출신들 사람들이 기준한 게 되게 많았대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 여기 귀양 온 사람들, 약간 다른 나라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한민족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중국의 서진과 러시아의 남진 얘기인데 이제 유목의 세계와 농경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만리장성은 유목국가 농업국가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면서 유목민은 초원은 동물처럼 살아있는 가지로 덮여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겼어요. 농민이 땅을 가는 것은 기쁨인데, 유목민이 하는 그거 악이라고 한다. 아, 파지 마!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쳤을 것이다. 근데 이 농업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기록된 적은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중화제국 쪽이 또 계속 팽창을 계속해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은 덜하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점령, 아니면 소련이 시베리아를 점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 많은데, 중화제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데, 아메리카가 서부로 팽창한 것이나 중화제국이 팽창한 것이나 같은 시기였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은 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세계적 농경 팽창의 일부로 보아야 된다. 세계사적 시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왔고 근데 거기 이제 시베리아 오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요, 북방 민족과 교역이 필수였대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여겼는데 중국은 그 조금 더 아래쪽에 스텝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갔는데 이 유목민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통합하려고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청해 몽골 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뭐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하면서 세계라는 범위가 되게 확장된 거다. 그리고 청해 팽창은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청이 팽창한 게 그냥 청나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농경이 유목을 점령한 세계의 과정의 일부라고 파악해야 된다, 관점을. 그리고 유라시아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고정된 경계선, 목축인들의 역사 속 주요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됐다. 네. 그러니까 고정된 경계선이 사라지고 목축인들이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주요 행위자로서 나타나지 못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요. 했고, 그 다음에 그 덕에 반중국 반감이 몽골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몽골과 초원의 분단. 그래서 원래는 북에 이게 원나라가 멸망은 했지만 명나라가 생겼을 때 북에 조그맣게 원나라와 명나라가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청나라가 만주 세력을 조금씩 먹으면서 몽골의 여러 부족을 차차, 이게 부족 국가들이니까 복속을 했대요. 그래서 1636년에 내몽골 지역을 공식적으로 통합을 해서 내몽골 병합을 했고 외몽골도 뭐 조공체제 정도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청 제국이 붕괴하니까 외몽골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 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고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선언했다가 삼국 협약으로 인해서 뭐 자치정부 형태가 인정이 되었다가 다시 중국이 조금 얻자 다시 외몽골을 자치제도를 폐지하고 뭐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요. 그런데 또 소련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몽골이 인민혁명이 성공하고 외몽골은 독립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역시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몽골 인민공화국,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내몽골은 여전히 이제 내지와 중국화. 근데 왜 내몽골은 독립하려는 의지가 없었는지 조금 덜 했느냐 하면은 외몽골과 다르게 내몽골은 봉건 지주가 되었대요. 물적 토대를 이 내몽골에 있는 귀족층을 봉건 지주가 되게 함으로써 물적 토대를 바뀌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조금 적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 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잘하셨어요. 여기 도착했네. 마지막입니다. 내이멍 자치구 몽골인데 이 문화 대혁명이 있고 소련의 영향으로 해서 민족 전체성을 내몽골이나 외몽골 둘 다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있고 그래서 네이멍 자치구 몽골이는 여기 이제 내몽골인 거죠. 그래서 몽골어 문자가 있긴 한데 안 쓰고 전문가가 사용했고 일반적으로 다 모두 한자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중국화가 된 조금 느낌이고 몽골 인민공화국이요. 키릴 문자 사용하는데 이 문자 사용을 위해서 몽골인의 자주적인 의식이 높아졌고 라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이 몽골사를 자기네들 역사라고 하는 거에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노마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념으로 노마드인데 개방성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개방성. 그래서 노마드라는 개념을 강조한 12장.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포인트 주신 것처럼 바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몽골이라고 하는 현대 지도로 몽골의 그 공간적 상상력을 이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늘 열려 있다. 그리고 달라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갔던 이 나라 원나라 지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혼리강역 대국도 지도 요거가 그 교토의 그 절에 있었다. 절에 있다. 이렇게 것도 인상적이고 제주도와의 관계 요걸로 제주도 갈 때 항목 유적지라든지 제주도 목장을 잠깐 들러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러시아 동진 얘기를 계속했다. 근데 이게 러시아 동진 문제는 근대적 사건으로 이제 좀 더 중요한 거죠. 피터 대제 이후에. 그 제국주의, 열등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했고.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그 이전에 중국의 서진 문제가 또 있다. 그래서 중국의 서진, 그리고 러시아는 좀 남진인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376쪽에 서로 그러면 이렇게 충돌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지역을 오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걸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동진과 남진은 조금 더 북방민족과 교류해서 유목민들의 자치를 허용한 반면에, 중국 376조 중국은 유목민과의 차이를 더 부각시켜가지고 유목민을 조금 더 이렇게 내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다음 구간에 청이 등선 것이 유라시아의 역사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 더 그렇게 다 중요하게 잘 됐고요. 385쪽에 이 같은 몽골인데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요 385쪽에 이 장군 있지 않습니까? 장군. 운게른, 요 장군, 운게른 백작. 이 장군이 엄청난 수의 몽골인을 학살을 했다. 이래가지고, 요 안에 이제 인종 제노사이드 같은 게, 몽골인은 유목인이라는 이유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얘기도 하고요. 일단 몽골을 더 봐요. 14 해주세요. 몽골이 앞에서 이제 맹주국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주변이 다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이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현재 이제 모습이 나라여가지고 맹지국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에서도 맹지는 하는 게 아니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길이 없는 거죠. 어디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땅에 어떤 사용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맹지는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몽골 나라가 그래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 길을 이렇게 뭐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 물론 기존에 있던 길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1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길 중에 남쪽 루트, 동쪽 루트, 북쪽 루트가 있다. 해서 먼저 남쪽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 지도에서, 큰 지도에서 만약에 이제 본다고 하면, 요 지도에서 본다고 하면은 남쪽 루트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울란바토르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남쪽 루트고 동쪽 루트는 이렇게 오른쪽에 아까 도르노드 여기 초원이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저우리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동쪽 루트, 북쪽 루트는 여기 울란바토르를 해가지고 위로 러시아 국경으로 위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북쪽 루트라고 큰 그림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남쪽 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쪽 루트는 아까도 이렇게 얘기 들었듯이 여기 이렇게 어 그러니까 샤인샌드라고 하는 곳, 샤인샌드가 여기 빨간 지점이 샤인샌드거든요. 샤인샌드, 샤인샌드 해가지고 맞나?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샤인샌드에서 이제 자미누드 그다음에 중국 국경 해서 베이징 텐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레만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남쪽 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민우드하고 이제 그러니까 몽골하고 여기가 중국하고 이제
경계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국경인데요. 이게 자미누누하고 엘렌하우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국경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요 도로이고 여기가 자미누드 위에 있는 사진이 자미누드 역이고 밑에가 엘렌하우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맹지 국가로서 몽골 막혀 있는 몽골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길을 볼 수 있고요. 음, 이제 몽골에서 이제 지금 철도 계획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다 신설이 된 건 아니고 이 자료는 2021년 자료인데 요 빨간색 선이 1차 계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빨간색이 오른쪽 여기 민트 색깔 요게 2차 계획이고 하늘색 이 부분이 3차 계획에 이제 몽골이 이제 철도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고요. 뭐 책의 내용은 다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그 지역의 이제 모습이나 그림 같은 거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이 남쪽 루트에서 보면은 이 이제 나선항 북한의 나선항이 되게 중요하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북한하고 아니 북한이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이 나선항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 여기 보면 러시아는 지금 50년 가까이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했고 중국이 먼저 이렇게 나진항 나선항이 나진항이거든요. 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제 몽골에서도 이 나진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어떤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 나진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동해로 나가는 게 됩니다. 동쪽 루트를 이제 가보면은요, 동쪽 루트는, 여기 초이발산, 여기가 이제 그 몽골의 경계고 초이발산에서, 초이발산 이쪽이 이제 노르노드 초원, 도르노드 초원이 있어요. 여기 초원해가지고 만저우리를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동북 삼성 있죠. 동북 삼성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길이, 동쪽 루트고요. 그리고 도르노드 초원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듯이 자연 경관이 되게 뭐 자연의 그 여러 생명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 곳인데 이 이제 몽골에서도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자연이 이제 훼손되는 거 그렇지만 개발하지 않고는 몽골이 또 살아가기 어려운 어떤 지점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초해발산은 이제 몽골 그 도르노드 이 아이막이라고 하는 요 빨간 부분에 그의 주도이고요. 그리고 그 수세기 전부터 무역이 성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몽골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던 이 아래에 있는 이 장군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초이발산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을 1924년에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1940년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지선이 여기 부설되면서 몽골의 이제 동부의 교통 요지이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철도가 뭐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서 군사 기지로서도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근데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높은 실업률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초일발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여기 이제 책에서 나오는 이제 설명의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층 건물하고 굴뚝들이 있고 근데 사회주의 종료와 함께 이제 도시가 멈춰진 것 같아. 그런 풍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미있기도 했고요. 자원이 무척 많긴 한데 이 자원들이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걸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철도나 이런 길도 있어야 되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돈이 필요한데 자원이 많지만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삶이 무척 남루하다. 그 도르노드 초원의 이제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가젤 얘기 나오죠. 가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이 도르노드 초원의 옆에 왼쪽에는 호수인데 어떤 호수인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호수가 중요한 호수로 나오는 게 브이로 호수하고 후르노. 후르노가 그 달라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기에 오른쪽에 지대에 보면은 후룬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후룬이라고 안 있고 컬렌호라고 나와 있는 게 이 후르노거든요. 이게 뭐 아주 큰 호수 이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헐렌 강에서 끝부분에 있는 가장 큰 호수고 브이로 호수도 이 강
위에 있는 호수이긴 하고요. 왼쪽이 이게 브이로 호수의 모습이고, 이 호수에 새들과 뭐 조개도 많고,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생명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도르노드 초원에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할링골 전투에서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한 장군이 이 사람 이제 게오르기 주고프라고 하는 여기 이제 밑에 사진이 가운데는 그 처이발상이고요. 처이발상 오른쪽이 이 게오르기 주고프예요. 게오르기 주고프가 2차 세계대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이제 업적을 이렇게 이루게 돼가지고 나중에 유명해지긴 하는데 게오르기 주고프의 첫 승리가 이 할린골 전투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 지도에서 보면은 몽골 그다음에 이제 이 만주국이 이제 어쨌든 만주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의 어떤 힘 아래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경계에 할린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계속 국경에서 이제 어떤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크게 이제 러시아가 대승까지는 아니지만 승리하게 됨으로써 일본이 이제 왼쪽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걸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이 게오르기의 어, 주고프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도르노드 초원에서 이제 만저우리로 나아가잖아요. 이 만저우리라고 하는 도시가 되게 이제 그 건축물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건축물에 무슨 이렇게 박람회 같이 보인다라고 하도 보는데 보면은 만저우리의 이 도시의 이제 어떤 모습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이제 이상하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건축물들이 진짜 무슨 건축물 박람회 같이 보이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에렌 차고에서 만조리로 이렇게 갈 때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이게 좀 그림이 작은데 보면 이게 국경이거든요. 에렌 차고에서 만조리로 가는 국경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음, 여기 이제 에렌 차고에 서 있는 거고 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국경 지역인데 여기에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이 지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뚫려 있긴 한데 국경이어가지고 이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지도에서 재밌기도 했고요. 이제 북쪽 루트로 가는데 북쪽 루트 보면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몽골하고 이렇게 위에 러시아의 경계에 알탄부라크가 있고 그 넘어가면은 캬흐타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카야타라고 하는 도시는 청나라하고 러시아 이제 국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조약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여기에 이제 국경이 만들어지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서는 러시아에서 이 카야타가 가장 부유한 한 세기 정도 동안은 가장 부유한 도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철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니 철도가 있음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일로 이렇게 가는 그 국경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수에즈 운하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막을 통한 대상 무역이 쇠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카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힘을 잃었다. 그렇지만 무역 도시로서의 힘은 잃었지만 이게 그 울란바토르 그리고 카르타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목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카르타에서 이렇게 보면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카르타에서 그러니까 알람블라크 카르타 올라가서 울란우데로 들어가서 이게 이르크츠크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철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몽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르크츠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르크츠크에서 이제 같이 나오는 여기는 이제 이르크츠크의 어떤 도시의 모습이고요. 이르크츠크에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부족이 부랴트족이에요. 부랴트족은 지금 부랴트 공화국으로도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어떤 영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곳이긴 한데 부랴트 공화국 안에서 부랴트족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곳이긴 하고, 부랴트족은 원래는 이제 바이칼 호수 분지에서 처음에는 살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몽골계 인종이고요.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불과 세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코리족 얘기도 나오는데, 코리족이 그 대장장이로부터 신화나 이야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코리족도 이 구랴트족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구랴트족은 한민족하고도 이제 뭐 DNA가 비슷하다. 한민족, 구랴트족, 야크투인,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제 이 민족들의 DNA가 비슷해서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13세기 징기스칸에 의해서 시베리아 북쪽으로 밀려났다가 19세기 말에는 주로 이르크츠크 지역에서 퍼져서 살았고, 어, 부랴트족이 좀 재밌는 게 러시아 침입을 격렬하게도 막고 중국의 서진을 막아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 부랴트족의 그 지도자라는 윗사람들에게 러시아가, 땅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그 그 위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부랴트족이 러시아의 이런 영역을 확장하는 데 또 동참을 했다는 이야기도 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부랴트족이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 땅을 넓혀가는데 계속 어떤 반대 힘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부랴트족하고 계속 어떤 분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부랴트족의 지도자들이 차례에 복종하는 대가로 차례에서 이제 자기 공토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조공도 면제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뻗어나가는데 어떤 힘을 보태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련에서 당시에 뭐 러시아 혁명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도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고 해서 몽골의 이제 주위에 있는 한라족이나 중가르족 같은 경우는 이 부랴트족을 아주 아주 싫어한다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트족은 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독립할 마음도 딱히 없고 저항하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러시아랑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다른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일본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 환동의 일본의 길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일본으로 문물 같은 것이 넘어가고 교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길 말고도 요 위쪽 발해를 넘어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홋카이도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었다. 이걸 산단무용도라고 하는데 이 길이 있었다는 거를 이 15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산단무역이라고 하면 일본 열도 북방에 이제 발해하고 이어지는 무역이고, 그 다음에, 청 때부터 아무르강 하구에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청하고 조공무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하나의 예로 애조면이 나오고 있는데 애조면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이제 견직물이 베이징을 통해서 그 북부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타타르 해협을 넘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와서 이 애조면이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애조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에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여기 이렇게 일본 본토가 있는데, 본토라고 해야 되나? 혼슈, 이렇게 이 윗부분부터 위쪽을 에조라고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야마토, 이게 지도의 색깔이 좀 약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 부분을 야마토, 윗부분을 에미시라고 하고, 뭐, 부르고 여기 책에서 이렇게 조금 낯선 이름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에조라고 하는 거는 이 윗부분에 살았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에조치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거주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반대되는 이름으로 밑에 와진치라고 하는 일본들이 거주했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섞이고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 여기까지라고 가르기는 어려운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마의 번이라고 여기 그 홋카이도 여기 아랫부분에 마스마의 번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마스마의 번이 중간고리 역할을 했죠. 일본의 아래와 그다음에 북해도 위에 에조와의 그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 마스마의 번이 성장을 하게 되고 여기는 마스마의 성이거든요. 북해도 아랫부분에 있는 마스마의 성이고요. 그리고 아이누는 또 그 와진이라고 하면은 저기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넘어오는 지역, 아니, 와진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아랫부분이고 산다니는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사이에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면서 아이누는 또 살아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교육은 보면은 여기,
신라에서 넘어가는 요렇게 가는 거랑 위에서 내려오는 거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여기 보면 조그만 여기 섬이 있는데 여기 사도가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이 섬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밑에서 이렇게 간 것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노토반도는 여기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고 가가는 노토반도의 이제 아랫부분이고요. 해류와 이제 그 북서 계절풍을 이용해가지고 발해 사절이 이렇게 가을에 왔다가 봄에 돌아가는 어떤 이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아까 여기 봤던 노토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절달 중에서는 그 교역단뿐만 아니라 배 목수나 선원 같은 사람들이 우물에 배를 고치고 배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민간의 교육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보여주는 걸로 교육을 보여주는 걸로 제가 이걸 없애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교육을 보내준 거로 해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셨고요. 지금 이제 20분 남은 걸 무엇이든 토론해요. 이런 걸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발표하셨던 부분 중에 좀 더 하고 싶으신 얘기를 아까 시간이 쫓기셨으니까 더 하셔도 되고, 지니쌤 발표하실 때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목표에 그 한 구간도 못 왔지만 또 바짝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네, 지니쌤 말씀해 주세요. 네. 음, 네. 그 발표할 때 주로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도시의 사진을 제가 많이 가져가는데 이 도시 어, 모습이 되게 괴물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도르노드 초원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찾아보면 느낀 게 진짜 허허벌판에 도로만 뚫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철도만 깔려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허벌판에 건물 한 몇 개 두고 이렇게 그게 도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가지고 브루노드에서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이상했었고 아까 어떤 도시였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 도시였지? 볼까요? 네. 아까 주신 것 중에. 네. 그 되게 그 묘사할 때 장난감 같기도 하고 뭐 너무 그 기괴한 모양의 그 도시가 네. 여러 가지 양식이 막 다 들어가 있고. 구글 지도에서 보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사막 이렇게 황토색이잖아요. 황토색에 이 자뮤도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되게 허벌판이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황량한 벌판에 뭐 건물 몇 개, 건물이라고 해도 좀 마치 우리 여기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지어진 건물 같은 거, 물류 창고 같은 것들만 막 있고 막 이런 모습이어가지고요. 아, 이거 여기 이거 크게 여기가 이제 만저우리죠, 만저우리. 만저우리에 보면은 러시아, 유럽 막 이거, 여긴 또 러시아인가 중국인가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막 높이 솟아있는 어떤 건축물 같은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 만조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건축물 박람회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셨던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도 그 왜 종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설명은 많이 없었지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종교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라마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종교 사진 네. 저 수도원도 주신 사진 보고는 수도원이네. 울란우데라고 하는 곳인데 부랴트 쪽이 있는 곳의 도시인데요. 여기 울란우데에 보면 이게 레닌 두상이거든요. 엄청 큰 레닌 두상이 이게 떡하니 있으면은 글쎄 여기 사는 계속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런 이게 레닌의 어떤 사상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이게 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뭔가 이렇게 되게 섬뜩하기도 하고 막 그렇고 여기 또 아까 보면 라마교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이볼킨스키 수도원이 여기 라마교거든요. 네, 그 부랴트족이 이걸 잘 받아들였다. 근데 원래 그 종교의 모습이 아니면 뭔가가 섞여 있고 이런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왜 지난주에 제가 그 지만지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시베리아 설화 같은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다루는 요 부족들 뭐 우데게족 뭐족뭐 이렇게 있고 오늘은 브라틀족인데 한반도의 이야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뭐 많이 그 신화적 유사성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브라틀족이 국가도 갖고 있고 뭐 독특한 부분이고 이제 라마교가 70%를 믿는다는데 그 라마교가 들어올 때는 원래 이렇게 관리하려고 들어온 일부러 보낸 종교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맥락 같은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지역이나 철도나 너무 이렇게 자극을 한 거야. 지금 우리 시대랑은 다르게 이때는 국가를 지금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누가 뭐 차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 중이죠 지금 도처가 지금 20년대까지는 약간 1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좀 조용한데요. 근데 그 조용한 때고 우리도 뭐 문화 통치 이런 거 하고 3.1운동 이후 1919 이후잖아요. 25, 26 이때까지 되게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7, 28 이렇게만 넘어가도 요 반도 안에도 약간 경색되거든요. 이렇게 사상 통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뭘 해볼까 해가지고 독립운동하러 가고 아나키스트도 가고 돈 벌러 가고 원래 그 길 좋아하던 사람도 뭐 이래가지고 그 기차가 약간 되게 자극적이죠. 영화적으로도 한번 다뤄보면 온갖 인간 군상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다 얼굴을 다 스파이고 총 들고 있고 돈 들고 있고 그런 기차의 시대랄까. 그게 이제 그 되게 인상적인데 환동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그 기차의 그런 모습이 있다. 죠. 아, 국경이 선이 아니고 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완전 인상 깊었는데, 이 앞에도 그 조선시대 때 독도하고 울릉도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 거야 하면 독도를 넘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독도하고 울릉도가 면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 국경의 면. 그러니까 그 과거, 근대 이전에는 국경의 그 면이었던 그 국경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거기는 약간 내버려 둔다고 해야 될까? 관리하려면 힘이 드는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면이었던 곳을 어떻게 하면은 내 땅으로 이렇게 들여놓을까라고 하는 어떤 힘들이 막 있는 곳이어가지고 그게 독도 울릉도도 그렇고 그 간, 간 맞나요? 간도 부분 연해주 막 만주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 역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위에 변방에 여진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선시대 처음에는 거기를 막 관리하려고 막 계속 뭐 이렇게 누구를 보내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관리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내버려 두는 땅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분쟁의 어떤 곳으로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곳들이 이렇게 이번 시간에 책을 보면서는 여러 부족들이 막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얽혀 있는 곳을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그 제국들이 계속 자기 걸로 이렇게 막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중국 땅 됐다가, 막 일본 땅 됐다가, 러시아 땅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도시의 모습이 너무 이제 이것도 그 국민 국가적인 모습으로 보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이상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뭔가가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도시들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기차도 많이 보고 도시도 많이 봤네요. 도시도 많이 본다는 점에서 한동에는 도시 그러니까 덜 특화되는데 이런 얘기 계속 해왔었는데 특이하고 국가나 기차나 돈과 권력이 이제 모이는 데로 새로 구상하는데 거기가 너무 누더기가 돼 있네요. 이게 되게 조잡한 거 아닌 조잡한 거. 그러니까 번듯하고 막 번이가 끼는 게 아니라 약간 흉내만 좀 낸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걸로 막 급조하고 그런 도시
분위기가 한동의 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우리 전체 읽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한동해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동진을 되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이 책이 그렇게 이제 출발해서 이해를 하는 전체 서사가 러시아 동진이 되게 중요하다. 러시아 동진이 원 가지고 원 이렇게 유목, 수력, 뭐 약간의 농경 이게 복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던 원래 그 교류의 네트워크,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는 것을 러시아의 동진과 함께 군대가 그 여러 가지 유목의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전유하고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쭉 오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중국에서도 그 서진을 한 거가 또 좀 있어서 역사적으로 좀 더 이전 시기로 가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책이 뒤로 갈수록 근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거의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동진을 했는데 일본이 뭐 서진한다면 그렇고 북진한다면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들어오는 때에 벌어진 일이 그 만주국을 포함해가지고 만주국의 건설이 일본의 부상이어가지고 원래 환동해에는 일본이 아니고 다양한 부족들의 네트워크고 굳이 말하자면 아이누가 큰 주역이었는데 이제 일본국이라고 하는 것이 위성국 만주국을 만드는데 큰 행세를 한 거죠. 담론적으로도 뭐 하고 군사적으로도. 그러면서 러시아의 동진을 이렇게 누르고 가죠.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그 전체가 중화제국의 땅이어가지고 중국이 오랑캐라고 또 한족 중심의 역사관이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몽골과 만주 지역에서 발흥한 그 왕조가 중국을 장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화 중심의 힘이 있고 러시아 동진 오고 요 둘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다룬 부분 기현쌤 발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거기서 새롭게 출연해가지고 한동해를 이렇게 이제 밀어가는 데에서 오늘 진인쌤이 얘기하는 거 이제 조금 끝나는 거죠. 이 전반부에 이제 그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단계에 그렇게 돼서 지금 일본의 부상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끼친 것이 만주국의 건설은 이 30년대로 오는 거죠, 만주국. 그렇게 맞나요? 네. 30년. 네. 그 만주국 건설하기 전에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결정적 계기에서 러시아가 패했어요. 1904인가? 네네. 여기서부터 일본이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 힘으로 요 한동해의 대륙 쪽 영역을 일본 주도로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그 영향력이 유럽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요런 이제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부상이죠. 한동해 영역에. 근데 재밌는 게 그 일본은 아이누랑의 그 일본이 아니고 일본 안에서도 일본국이라고 하는 그 본토 중심이죠. 혼슈 중심의. 그 진심 지금 발표하신 부분에 그 노토반도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다시 근대적으로 차용되는 얘기가 이렇게 전개되겠네. 노토반도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네.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재영쌤하고 보나쌤 말씀 드리고 마무리해보고 재영쌤 어떠셨나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읽었던 게 이제 결국은 이게 근대되고 영토국가로 돼가는 모습을 이제 또 보면서 그 전에 이제 그 전까지 읽었던 그 한동의 이미지가 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영토국가가 국민국가 영토국가가 돼간다는 건 너무 이렇게 필연적인 건가? 이 생각이 이제 또 한 번 들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이 역사의 흐름이랄까? 그 와중에 이 한동해를 또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읽었을 때는, 이게 지중해랑 또다시 한 번 더 좀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 조양현 선생님의 견해가 너무 재미가 있으면서, 이게 또 바로 우리들의 땅이니까, 그 되게 이제 그 심리적인 되게 이 밀착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게 영토 국가가 되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걸 그 필연성
이렇게 필연적으로 보이는 여기에서 한동해를 그러면 아까 우리 계속 지금 그 영토 국가와 그 한동해를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계속 질문을 저희가 또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질문을 또 어떻게 해야 또 어떤 질문을 가져봐야 되지 그 생각에 읽는 동안 좀 되게 들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디자인 개념도 결국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얘기까지로 브로델이 뭐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인데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거 펠리페 이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다 정체성 문제고 내가 어떤 국가의 기속감을 느끼기보다는 한동해인으로 기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발해까지는 되는데 만주가 내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교류의 네트워크, 내가 누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바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준다. 바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주는데 이 범위가 그 몽골 어디랑도 가깝게 느낄 수, 뭐 아니 몽고 반점 있잖아, 몽고 반점. 같은 게 아니야? 우리 점 있잖아, 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 한동해인으로 느낄 것인가? 개발하면 우리 재밌는 글 쓸 수 있어요. 있고 지금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도시를 다시 어떻게 그 외관을 어떻게 장식할 건가 뭐 인간사라는 게 복잡하고요 역사 공부도 되게 많이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나쌤은 어떠시고 보나쌤한테서 마무리 오늘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아까 그 기차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에 이제 뭐 특산물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이제 재밌는 생각이 난 게 아침에 이제 사과를 먹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약간 푸석푸석해서 사과는 청송 사과가 맛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특산품을 만들면 한 지역의 특산품이다라고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기차 얘기하시면서 이게 특산품이라고 되는 것은 또 그 과정에서 삭제되는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연관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관점을 볼 때 총체적으로 보라고 말하는데, 그럼 총체적 관점이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수업하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주도 초국적 현상이라는 게 약간 제 생각에는 순환성하고 약간 대비되는 어떤 개념으로 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총괄했을 때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저희가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건 또 뭘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써보세요. 그 글을 아니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생각해야 되는지를 글로써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가죠. 그래서 고나쌤의 그 과제는 문장 붙이기와 아까 그 만주국의 그게 개념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다음 주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